2024년 10월 부산 남구의 낡은 아파트 7층 69세 이미애는 작은 거실 탁자에 앉아 국민연금 입금 내역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매달 178만 원. 30년을 일한 대가치고는 초라했다. 전기세 5만 원, 관리비 8만 원, 병원비 20만 원, 약값 15만 원. 하나하나 계산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70만 원 남짓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낡은 통장을 덮었다. 무릎이 또 쑤셨다. 아침마다 먹는 관절염 약만 3알, 혈압약 2알, 소화제 1알까지 합치면 하루에 6알이었다. 약국에서 받아온 봉투가 서랍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알약을 꺼내 입에 넣으려는데 손이 떨렸다. 물컵을 들다가 또 흘렸다. 바닥에 물이 고였다. 걸레로 닦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다. 아이고. 그녀는 신음을 삼켰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큰아들 태준과 며느리 유라가 들어왔다. 태준의 표정은 무거웠고 유라는 인사도 없이 거실 한쪽에 섰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엄마, 오늘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애는 안경을 벗으며 물었다. 무슨 얘기? 요양원 얘기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해요. 저번 주에 욕실에서 넘어지셨잖아요. 그때 제가 전화해서 안 받으셔서 달려갔더니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저희가 못 찾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낙상 사고는 노인들한테 정말 위험하다고. 자칫 잘못하면 고관절 골절로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고요. 유라가 끼어들었다. 요즘 요양원 정말 좋은 데 많아요. 제 친구 어머님도 작년에 입소하셨는데 너무 만족하신대요.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하루 3끼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해주고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서예, 노래교실, 원예치료도 하고 어머님 또래분들도 많으셔서 외롭지도 않으시고요. 미애는 손에 들고 있던 연금 명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내가 거길 왜 가? 아직 내 2발로 걷고 밥도 직접 해먹고 빨래도 하는데 텔레비전도 보고 이웃집 박할머니랑 시장도 가고 어제도 국 끓여 먹었어. 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지금은 괜찮아도 언제 또 넘어지실지 몰라요. 저희도 매일 걱정돼요. 밤에 전화 안 받으시면 잠을 못 자요. 새벽에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회사 조퇴하고 달려간 적이 몇 번인데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전세금 1억 5천만 원으로 요양원비는 충분히 감당돼요. 월 150만 원 정도 하는 괜찮은 곳도 있고 200만 원대 고급 요양원도 있어요. 거기다 남는 돈으로 민지 학원비 좀 보태고 저희 대출이자도 좀 갚고 준호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해요. 뭐라고? 미애의 목소리가 차갑게 낮아졌다. 내 집, 내 돈으로 내 딸 학원비를 대고 너희 빚을 갚고 손주 대학 등록금까지 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그렇게 들리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애들 키우고 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이고 제 월급 350만 원으로는 빠듯해요. 유라도 민지 낳고 일 그만뒀잖아요. 힘들면 내가 더 벌어. 유라도 다시 일하든가. 아니면 애들 학원 줄이든가. 내 집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 집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미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유라가 입술을 깨물며 남편을 쳐다봤다.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나갔다. 쾅 소리가 났다.
미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회색빛이었다. 정말 혼자 괜찮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무릎이 쑤셨다. 오른손도 미세하게 떨렸다. 약 봉투는 날마다 늘어갔다.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밤마다 3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주에 넘어졌을 때도 30분이나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핸드폰이 거실 탁자 위에 있어서 전화도 못했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움푹 들어간 눈. 30년 전 복지사로 첫 출근하던 그 젊은 여자는 어디 갔을까? 그날 밤 미애는 불을 켜둔 채 잠들었다. 어둠이 무서웠다. 꿈속에서 자신은 하얀 복도를 걷고 있었다. 끝없는 복도, 문마다 번호표만 붙어 있었다. 301호, 302호, 303호. 어디에도 이름은 없었다. 이미애는 30년간 부산 남구청 노인복지과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누군가의 고충 상담을 듣고 요양원 입소 서류를 대신 써주며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다.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어르신, 걱정 마세요. 좋은 곳 연결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 퇴직식 날 후배 직원이 건넨 꽃다발 위에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미애 선배님의 시간을 사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글펐는지. 그날 저녁 그녀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취하지도 않았지만 눈물은 났다. 복지사로 일할 때는 모든 게 명확했다. 상담표를 작성하고 어르신을 요양원에 연결하고 가족들에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분들의 마음을.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자식들 앞에서 괜찮아. 엄마 거기 가서 편하게 지낼게라고 말할 때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미애는 지금 알 것 같았다. 요즘 미애의 몸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양쪽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한쪽 무릎에 800만 원, 양쪽이면 1,600만 원. 실비보험도 없었다. 젊었을 때 보험 가입할 돈이 없었다.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병뚜껑을 여는 것도 버거웠다. 젊었을 때는 김장을 혼자 100포기도 했는데 이제는 배추 한 포기 들기도 힘들었다. 퇴직금 일부로 산 새 싱크대는 반짝였지만 손이 떨려 물컵을 자주 떨어뜨렸다. 깨진 유리컵 조각을 줍다가 손을 베이기도 했다. 피가 나면 혼자 밴드를 붙이는데 한 손으로는 잘 안 붙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사로 일할 때는 참 쉽게 말했지. 부모님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려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되니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성기게 휘어졌다. 눈가의 기미도 짙어졌다. 예전에는 화장을 하면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이제는 화장을 해도 늙은 얼굴이 가려지지 않았다. 이게 나야? 30년 전 복지사 첫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던 그 젊은 여자는 어디 갔을까? 그때는 세상이 환했다. 25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구청에 입사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어르신들이 미애 씨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다. 그게 제일 서러웠다. 그날 밤 미애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30년 전 복지사 첫날 선배가 준 수첩이 나왔다. 빨간 펜으로 적힌 글귀가 있었다. 노후는 시설이 아닌 선택이다. 당시에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 그저 멋있는 문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문장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선택할 수 있을까? 요양원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손이 떨렸다. 무릎도 아팠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요양원이 아닌 다른 길 정말 있을까?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어둠이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미애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내 인생의 서류는 내가 써야겠어.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 두 번째 줄에는 내 힘으로 존엄하게 살겠다고 적었다. 글씨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날 밤 전등을 끄지 못한 채 잠에 들었다. 불안했지만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복지사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담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표를 작성하는 사람이었다. 이름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었다. 이미애, 69세, 독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며칠 후 태준이 미애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엄마, 일단 여기서 지내요. 방 하나 비워뒀어요. 당분간만이라도 저희랑 같이 계세요. 새 아파트였다. 32평, 흰 벽, 밝은 조명, 깨끗한 마룻바닥. 거실에는 65인치 대형 텔레비전이 있었고 주방은 최신식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유라의 표정은 차가웠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근데 냉장고 반찬은 손대지 마시고요. 냉장실 위칸은 저희 거예요. 아래 칸만 쓰세요. 그리고 세탁기도 저희가 돌릴 테니까 빨래는 바구니에 넣어두기만 하세요. 김치 냉장고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유라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경계의 선이 분명했다. 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손님이구나. 아니, 손님보다 못하구나. 저녁 식사 시간 손주 민지가 미애를 빤히 쳐다봤다. 할머니, 병원 냄새나. 나 할머니 옆에 안 앉을래. 태준이 황급히 말했다. 민지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 하지만 미애는 웃는 척했다. 괜찮아. 할머니가 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 민지 코가 좋구나. 그날 밤 미애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다. 손주가 나를 병원 냄새 난다고 했다. 그게 제일 슬펐다. 며칠이 지났다. 미애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거실에는 나가지 않으려 했다. 식사 시간에만 나가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유라가 말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식기세척기 돌릴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면 설거지를 2번 해야 해요. 미애는 할 일이 없었다. 방에만 있으니 답답했다. 텔레비전을 보려고 거실에 나가면 민지가 할머니, 나 유튜브 봐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미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오후 미애는 부엌에서 유라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나서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와. 회식 핑계대고 밤 11시에 오고 애들도 불편해하고 민지가 할머니 때문에
자기 방 뺏겼다고 투덜대. 아침마다 할머니 약 먹는 소리에 깬다고 짜증내. 그냥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은 데 있으면 연락 좀 해줘. 한 달에 15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애의 손에 들린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났다. 유라가 놀라서 돌아봤다. 어머님,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컵 조각을 주었다. 유라는 걸레를 가져왔지만 미애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날 밤 미애는 결심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나. 다음 날 아침 미애는 작은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약 봉투, 통장, 도장. 거실로 나가니 태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나 나갈래. 어디요? 딸 수진이네 가볼게. 거기서 며칠 있어 볼게.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불편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딸도 보고 싶고. 넌 신경 쓰지 마. 미애는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유라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미애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위해 나가야겠어. 누구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러웠다. 평생 자식을 키웠는데 이제는 자식 집에서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니. 택시를 타고 딸 집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그녀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택시 기사가 물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해운대요. 가족분 만나러 가세요? 내 딸 만나러요. 미애는 대답했지만 눈물이 났다. 미애는 딸 수진의 신혼집으로 갔다. 23평짜리 작은 아파트. 수진은 밝은 미소로 엄마를 맞았다. 엄마, 왜 갑자기? 오빠네 집 불편했어? 아니야. 그냥 너도 보고 싶고. 엄마, 여긴 좁지만 따뜻해요. 당분간은 우리랑 같이 있어요. 수진은 엄마 손을 꼭 잡았다. 미애는 고마웠다. 딸은 역시 다르구나 싶었다. 사위 동혁도 친절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저녁엔 제가 삼겹살 사올게요. 소주도 한 병 사올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참이슬로 살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미애는 오랜만에 웃었다. 그래, 여기서 좀 지내면 되겠구나. 수진이 엄마 접시에 고기를 올려줬다. 엄마, 많이 드세요. 엄마 많이 마르셨어요. 볼도 쏙 들어갔어요. 미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게 가족이지. 이게 딸이지. 수진은 어릴 때부터 착했다. 엄마 말을 잘 듣고 동생 태준을 잘 챙겼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다.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수진은 출근 전에 아침을 차려줬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함께 먹었다. 동혁도 주말에는 미애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어머님, 날씨 좋네요. 저기 공원 한 바퀴 돌까요? 그래, 좋지. 미애는 사위 팔을 잡고 걸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동혁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수진이 물었다. 왜 이렇게 늦어? 회식 있었어. 부장님이 술 한잔하자고 해서. 요즘 회식이 왜 이렇게 많아? 나도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 어느 날 밤 동혁이 퇴근 후 낮은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하는 게 들렸다. 미애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지만 거실 목소리가 다 들렸다. 당분간이라더니 벌써 3주째예요. 솔직히 좀 불편해요. 집이 좁아서 숨이 막혀요. 밤에 어머님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화장실도 하나뿐이라 아침에 출근할 때 불편하고 내 집인데 집에 오기가 싫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좀만 참아.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오빠네는 왜 안 모셔요? 장남이잖아. 집도 32평으로 크고, 오빠네도 사정이 있어. 며느리가 싫어해. 엄마가 오빠네서 나온 거야. 우린 안 싫어요? 나도 회사 일 힘든데 집에 와서 편하게 쉬고 싶어요.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보고 맥주 한 캔 마시는 것도 눈치 보이고.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언제까지요? 한 달, 두 달, 1년? 어머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요? 미애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후 3시 동혁이 회사에 간 사이였다. 엄마, 나중엔 요양원도 생각해보자. 거기선 전문가들이 돌봐드리잖아. 엄마 또래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제 친구 어머님도 요양원 가셔서 오히려 더 행복하시대요. 매일 노래교실 가시고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시고. 너까지? 미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거기가 더 안전하고 편할 거야. 여기서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 저희는 맞벌이라 낮에 집에 아무도 없고. 엄마 혼자 뭐 하세요? 텔레비전만 보시잖아요. 나는 괜찮아. 텔레비전 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해요. 엄마가 하시면 그릇이 깨져요. 지난주에도 접시 2개 깨뜨리셨잖아요. 미애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게 사실이었다. 손이 떨려서 접시를 떨어뜨렸다. 수진이 계속 말했다. 엄마, 오빠랑 제가 요양원 알아볼게요. 좋은 데로 모실게요. 월 150만 원이면 정말 좋은 데 갈 수 있대요.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식사도 맛있고 방도 깨끗하고. 나는 안 가. 요양원은 절대 안 가. 미애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날 밤 미애는 창문 너머로 불빛이 꺼져가는 도심을 바라봤다. 부산의 밤은 화려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자동차 불빛이 흘러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평생 남들 노후 챙기며 살았는데 내 노후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30년간 복지사로 일하며 수백 명의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다. 어르신, 거기 가시면 편하세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밥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분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자식들 눈치 보고 짐이 되기 싫어서 결국 요양원을 선택한 건 아니었을까? 무릎이 쑤셨다. 밤마다 통증이 심해졌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손도 떨렸다. 물컵을 들 때마다 조심했지만 자꾸 흘렸다. 다음 날 아침 미애는 수진에게 말했다. 나 집에 갈래. 엄마, 왜?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냥 내 집이 그립네. 내 집이 제일 편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 못해드려서. 제가 더 잘할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들 열심히 사는 거지 뭐. 너도 남편한테 잘해야지. 신혼인데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미애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수진이 택시비 5만 원을 쥐어줬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겠어. 내 힘으로 살겠어. 택시 안에서 미애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젠 내 인생의 서류는 내가 써야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딸의 권유로 해온실버센터를 방문했다. 태준과 수진이 함께 따라왔다. 두 남매는 미리 상담 예약을 해뒀다. 외관은 호텔 같았다. 5층 건물, 깨끗한 유리창, 잘 가꿔진 정원, 주차장. 입구에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직원의 미소는 친절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안내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희 센터는 하루 3식 제공하고 간호사 24시간 상주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서예, 노래교실, 원예치료, 미술치료, 요가 수업, 댄스 수업도 있어요. 매주 금요일에는 영화 상영회도 하고요. 시설을 둘러봤다. 1층은 식당과 휴게실, 2층부터 5층까지는 거주 공간이었다. 방은 깨끗했다. 2인실, 침대 2개, 작은 화장실, 옷장, 작은 책상.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괜찮네요. 태준이 말했다. 그죠? 저희 센터는 부산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에요. 월 이용료는 150만 원인데 식비랑 간호비 다 포함이에요. 하지만 복도를 걷는데 노인들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복도 끝 휴게실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우리 애들은 이번 명절에도 안 온대 바쁘다고. 전화라도 오면 좋으련만. 일주일째 전화가 없네. 여기 밥은 맛없어. 간도 안 맞고. 짜기만 해. 집에서 먹던 된장찌개가 그립네. 그 목소리는 30년 전 자신이 복지사로 일할 때 듣던 그 말과 같았다. 미애는 가슴이 답답했다. 휴게실에는 노인들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각자 고개를 숙이고 조는 사람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때 휠체어를 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였다. 머리는 희끗했고 허리는 굽었다. 혹시 정혜순 씨 아니 이미애 씨 아니에요? 예전에 구청에서 봤던 복지사 맞죠? 어머, 기억하시네요. 미애는 놀랐다. 저 김순자예요. 15년 전에 선배님한테 상담받고 여기 왔어요. 선배님이 좋은 곳이라고 추천해 주셨죠. 기억 안 나세요? 미애는 기억이 났다. 김순자. 당시 68세, 독거노인, 자식 둘. 큰아들은 서울, 작은 딸은 대구. 혼자 살다가 낙상사고로 입원했고 퇴원 후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다. 여기 생활 어떠세요? 미애가 물었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 여기 오지 마요, 미애 씨. 깨끗해도 외로워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감옥이에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잘 때도 혼자. 룸메이트 할머니는 치매가 있어서 대화가 안 돼요. 밤에 소리 지르고 물건 숨기고. 자식들은 명절에만 와요. 그것도 1시간 있다가 가요. 손주들은 할머니 냄새 난다고 가까이 안 와요. 나 여기 온 지 15년 됐는데 친구 하나 없어요. 다들 자기 방에만 있어요. 미애는 가슴이 먹먹했다. 자식들은 자주 안 와요? 처음 1년은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명절에만. 이제는 설날, 추석에만 와요. 전화도 잘 안 해요. 내가 전화하면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어요. 나도 이해해요. 바쁘니까. 그래도 외로워요. 순자가 계속 말했다. 미애 씨, 여기 오면 끝이에요. 자식들은 안심하죠. 엄마 요양원에 계시니까 괜찮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똑같은 밥,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복도. 15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나 언제 죽을까 매일 생각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미애는 눈물이 났다. 30년 전 순자를 이곳에 보낸 건 자신이었다. 어르신, 여기 좋아요. 가세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순자는 15년간 지옥을 살았다. 미애 씨, 미안한데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나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애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자식들한테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안 된대요. 집에 방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차라리 요양원이 낫다고. 나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애는 결심했다. 요양원은 내 답이 아니야. 태준이 전화했다. 엄마, 거기 괜찮았잖아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다음 주에 입소 서류 준비할게요. 보증금 1천에 월 150이면 괜찮아요. 안 갈 거야. 엄마, 왜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나는 요양원에 안 가. 내 힘으로 살 거야. 김순자 할머니 봤어. 15년 전에 내가 거기 보낸 분이야. 지옥에서 살고 계셨어. 엄마, 그건 그 어르신 경우고 아니야. 다들 그래. 요양원은 겉만 깨끗하지 속은 감옥이야. 나는 안 가. 엄마, 무슨 고집을 내 인생이야. 내가 정할 거야. 미애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그날 밤 미애는 노트에 적었다. 요양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자. 반드시 있을 거야. 인터넷을 켜서 검색했다. 노인 혼자 살기, 독거노인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시니어 주택. 여러 정보가 나왔다. 고령자 복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 월세 20만 원대. 생활지원사 주 3회 방문. 비상벨 설치. 안전바 설치. 이게 뭐지? 미애는 화면을 확대했다. 읽고 또 읽었다. 가슴이 뛰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찾던 거야. 다음 날 아침 미애는 주민센터로 향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걸었다.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9시 미애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걸었다. 평소 30분 걸릴 거리를 50분 걸렸다. 중간에 2번 쉬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주민센터 2층 복지과.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게 있다던데요? 직원은 40대 중반 여성이었다. 반가운 얼굴로 안내했다. 네, 어르신. 이번에 부산에도 새로 생겼어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월세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고 관리비 포함해도 30만 원 안 돼요. 비상벨이랑 안전바 설치되어 있고 생활지원사가 주 3회 방문해요. 혼자 사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거예요. 신체 건강하시고 독립생활 가능하신 분들만 입주 가능해요. 20만 원이요? 미애는 놀랐다. 요양원은 월 150만 원인데 이건 20만 원이라니. 네. 정부 지원이라서 저렴해요. 어르신 연금이 얼마나 되세요? 178만 원이요. 그럼 넉넉하세요. 충분히 생활 가능하세요. 신청하실래요? 네, 신청하고 싶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진단서. 여기 작성하시고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대기 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요즘 신청자가 많아서요.
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이미애,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생년월일 1955년 3월 15일, 가족관계 자녀 2명, 소득 연금 178만 원. 퇴직 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적는 서류였다. 자식들 동의도 필요 없었다. 내 결정이었다. 요양원이 아니라 내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미애는 중얼거렸다.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자녀분들은 아세요? 아직 몰라요. 내가 결정할 거예요. 좋으세요. 요즘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사시려는 분들 많아요. 멋지세요.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3개월 후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맞으시죠? 네, 맞아요. 미애는 접수증을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편의점에 들러 바나나 우유를 샀다. 30년 만에 처음 사 먹는 것 같았다. 달콤했다. 집에 도착해서 태준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 나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했어. 그게 뭐예요?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집이야. 거기서 혼자 살 거야. LH에서 운영하는 거래. 정부 지원이라서 저렴해. 엄마, 위험해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생활지원사도 주 3회 오고 비상벨도 있어. 걱정 마. 난 아직 건강해. 엄마, 차라리 요양원이 나아요. 거기는 24시간 간호사 있잖아요. 나는 요양원 안 가. 내 결정이야. 너희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엄마 집 전세금은요? 1억 5천 있잖아요.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이야. 복지주택 보증금 500에 월세 20.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거야.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민지 학원비가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미애는 전화를 끊었다. 3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미애는 조용히 준비했다. 집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렸다. 30년 살림을 정리하니 쓰레기가 산더미였다. 낡은 옷, 깨진 그릇, 오래된 책. 다 버렸다. 어느 날 오후 3시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배정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하러 오세요. 미애는 기쁨에 눈물이 났다. 정말요? 정말 배정됐어요? 네, 축하드려요. 해운대구 우동에 있어요. 203호예요. 15평 원룸이고 바다도 보이고 교통도 편해요. 버스 정류장 5분 거리고 병원도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애는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미애는 짐을 쌌다. 30년 살던 집을 정리했다.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다. 옷 10벌, 이불 2채, 그릇 5개, 냄비 2개, 프라이팬 1개, 약, 통장, 도장, 사진 몇 장. 사진첩을 넘기다가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다. 복지사 첫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 결혼식 사진, 태준과 수진 어릴 때 사진. 그때는 몰랐지.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미애는 고령자 복지주택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2만 원, 관리비 8만 원. 합쳐서 30만 원. 연금으로 충분했다. 이제 내 집이 생겼구나. 미애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기쁨과 불안이 섞인 떨림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직원이 말했다. 어르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애는 웃었다. 이사 전날 저녁 태준과 수진이 동시에 집을 찾아왔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무거웠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엄마, 복지주택이 정확히 뭐예요? 정말 거기서 혼자 사실 거예요? 태준이 물었다.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응, 거기서 혼자 살 거야. 15평 원룸이야. 월세 22만 원, 관리비 8만 원. 합쳐서 30만 원. 내 연금으로 충분해. 생활지원사가 주 3회 와서 안부 확인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장 봐주고 비상벨도 있어서 위급하면 바로 119 연결돼.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엄마, 위험해요. 그 돈이면 차라리 요양원에 거기는 24시간 사람 있잖아요. 또 요양원이니? 미애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나는 요양원 안 가. 김순자 할머니 봤잖아. 15년째 감옥에서 살고 계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너희 걱정 말고 각자 살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그럼 엄마 집 전세금은요? 1억 5천 있잖아요. 저희가 정말 필요해요. 민지 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준호도 내년에 대학 가는데 등록금 1년에 800만 원이에요. 그 말에 미애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기대했던 대답이었다. 그래. 결국 그거였구나. 결국 돈 얘기구나. 그녀는 결코 화내지 않았다. 대신 단호했다. 나는 평생 너희에게 줬다. 옷, 밥,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태준이 너 결혼할 때 3천만 원 줬잖아. 수진이 너도 2천만 원 줬어. 이제는 나를 위해 쓸 거야. 전세금 1억 5천. 그거 내 노후 자금이야. 복지주택 보증금 500 내고, 월세 내고,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유라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애들 안 키워보신 거 아시잖아요. 학원비, 교복비, 급식비, 책값. 한 달에 300만 원도 모자라요. 저희 대출 이자만 80만 원이에요. 남편 월급 3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너희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무릎 수술비만 1,600만 원이야. 양쪽 무릎에 800씩. 실비보험도 없어.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고 물리치료비 30만 원이야. 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너희한테 손 안 벌칠 거야.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나쁜 자식이에요?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나쁜 자식이 아니야. 다들 열심히 사는 거지. 각자 살기 바쁜 거지.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 나는 요양원에서 번호로 불리고 싶지 않아. 203호 할머니가 아니라 이미애로 살고 싶어.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나는 내일 이사가. 너희는 너희 가족 잘 챙겨. 나는 나대로 잘 살게.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뒤에도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로움보다 자유가 컸다. 미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 밤바다가 반짝였다. 저 바다 건너에 내 새 집이 있구나. 내일이면 나는 자유야. 다음 날 아침 9시 이사 차량이 도착했다. 1톤 트럭. 짐은 많지 않았다. 30년 살림을 정리하니 트럭 반도 안 찼다. 태준과 수진이 와서 도와줬다. 말은 없었지만 짐을 나르는 손길은 따뜻했다.
태준이 무거운 짐을 들고 수진이 이불을 날랐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뵐게요. 수진이 말했다. 눈물을 참고 있었다. 응, 알았어. 너희도 건강해. 미애는 대답했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힘들어도 연락 안 할 거야. 이제는 내 힘으로 살 거야. 자식한테 짐 안 될 거야. 2024년 11월 15일 이미애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고령자 복지주택 203호로 이사했다. 15평짜리 작은 원룸. 방 하나, 주방, 화장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작은 방이었지만 햇빛이 가득 들어왔다. 낮은 싱크대, 안전바가 달린 욕실, 비상벨, 미끄럼 방지 바닥. 노인을 위한 설계였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짐을 풀고 있는데 옆집 문이 열렸다. 아이고, 새로 오셨구먼. 저는 204호 박소라예요. 73살이에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박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은 밝았다. 저는 이미애예요. 69살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 매일 아침 7시에 같이 산책해요. 해변 따라 30분 걷는데 같이 가실래요? 202호 김할머니, 301호 최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네, 저도 같이 갈게요. 미애는 웃으며 대답했다. 30년 만에 처음 만드는 이웃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미애는 운동복을 입고 나갔다. 박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애 씨, 출발해요. 김할머니, 최할아버지도 아래에서 기다려요. 네 명이 함께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바다바람이 시원했다. 갈매기가 날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미애가 박할머니에게 물었다. 3년 됐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웃들이 다 좋아요. 305 김할머니는 요리 잘하고 302호 최할아버지는 바둑 잘 두고 매주 목요일에는 다 같이 식당에서 저녁 먹어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요리해요. 자식들은요? 설날, 추석에 와요. 그것도 충분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자식들도 바쁘잖아요. 손주들도 커서 할머니 별로 안 찾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미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6개월이 지나자 미애는 많이 변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매일 아침 운동을 하니 조금 나아졌다. 약도 줄었다. 관절염 약을 하루 3알에서 2알로 줄였다. 손 떨림도 줄었다. 물컵을 덜 흘렸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생활지원사 김유나 선생님이 주 3회 방문했다. 28세, 밝은 성격. 어르신, 건강 어떠세요? 약은 잘 드세요? 네, 잘 먹고 있어요. 집에 불편한 것 없으세요? 전구 갈 것 있으세요? 문 삐걱거리는 것 없으세요? 없어요. 다 좋아요. 유나 씨 덕분에 편해요. 다행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에 복지관에서 건강강좌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네, 갈게요. 미애는 이웃들에게 간단한 복지 상담을 해주며 살았다. 30년간 쌓인 경험이 도움이 됐다. 박할머니, 기초연금 신청 안 하셨어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소득이 일정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면 돼요. 고마워요, 미애 씨. 이웃들이 고마워했다. 미애는 보람을 느꼈다. 30년간 복지사로 일한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미애 씨, 당신은 참 용기 있는 분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사시다니.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아니요. 늦게서야 제 삶을 찾은 거예요. 70이 되어서야 내 인생을 시작한 거죠. 1년 후 2025년 11월 태준과 수진이 찾아왔다. 손주들도 함께 왔다. 민지, 준호. 할머니. 민지가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여기 진짜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깨끗하고. 그치?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친구들도 많고 매일 산책하고 요리도 하고. 태준이 집안을 둘러봤다. 엄마, 여기 정말 괜찮네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생활지원사도 오시고. 엄마가 맞았어요. 그래. 엄마가 맞았어. 요양원보다 100배 나아.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를 이해 못했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하셨어요. 괜찮아. 다들 처음 겪는 일이잖아. 이제는 다 잘 됐어. 저녁에 함께 밥을 먹었다. 미애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생선구이. 손주들이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이거 엄청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해줄게. 다음에 또 와.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미애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고 바다는 황금빛이었다. 이제 알겠니? 요양원보다 나은 건 내 마음이 편한 곳이란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완성되는 거야.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행복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았다. 이미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났다. 자유로웠다. 당당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을 사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미애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다. 잘했어. 용기 냈어. 젊은 자신이 말했다. 미애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 잘 살고 있어.